남긴 것도 하나 없이 끝까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영정사진을 노려보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안에 침을 모아 고개를 툭 내밀고 영정사진을 향해 뱉어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믿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숨이 끊어질 만큼 30년을 참아왔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고 멸시당해도 부모님 흉을 들어도 모두 제 탓이라 여기며 참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조차 최소한의 예의 없이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을 펴붓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침에 터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엄마도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는 순간 이 지옥을 끝내 하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따뜻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있기 불과 몇 달 전 제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희뿌연 안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몸에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깼으라.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비저기는 낡은 마르는 제 발걸음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었습니다. 사라리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김치찌개가 짜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내 의미가 이따위로 가르치더냐.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란 것들은 음식하는 솜씨도 이 모양이야. 시벌건 국물이 제 오지로 그대로 튀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눈치를 보며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가져와 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제 가슴에도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조기 2마리를 꺼내 칼집을 냈습니다. 행여 비린내라도 날까 쌀뜨물에 정성껏 담가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였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될 뿐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 2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를 집한 차이가 나도 너무나지. 상견 4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멸시는 결혼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시어머니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우며 밥상을 훑어보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선 비린내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구나. 넌 아침부터 생선 굽는 며느리 이가 어디 있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머니께서 조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한다고 했지. 아침부터 구우라고 했어. 밥맛 떨어지게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조기살을 한 점 겨우 떼어 맛보시니 그대로 뱉어내셨습니다. 이게 뭐냐? 너무 구워서 살이 다 퍼퍼 가잖아.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저는 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그 말들은 이제 제게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얼굴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수연이도 신경 써서 차린 건데.
뭐 너 지금 내 마누라 편드는 거냐? 저게 신경 써서 차린 밥상으로 보여. 내 눈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거 먹이려고 내가 평생을 고생한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좋게 드시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또 시작이시네. 그냥 내가 참아. 그 눈빛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바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싱크대에 밥상을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섞어보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저 혼자만 아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친정어머니는 시집가는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시댁에 가면 귀 막고 입 닫고 눈 감고 그렇게 3년만 살아라. 그러면 그 집 귀신이 될 게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근거욱 조처럼 여겼습니다. 3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 귀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쉬는 가구 말하는 그림자의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보며 참았습니다. 내가 참아야 내 새끼들이 이 집에서 사람 대접받고 산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모두 제목을 찾아 떠난 지금 저는 무엇을 위해 참고 있는 걸까요? 이 지긋지긋한 인내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친정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그곳이 제 어머니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 방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시어른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엄마 나 잘 지내,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어미를 소개하려 들어 어머니는 제 손에 억지로 고기 탄 돈 몇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시댁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너도 좀 챙겨.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내가 드려야 하는데 엄마 약값도 없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 어머니의 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창근망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 이 지옥 같은 쪽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야겠다고 하지만 제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돌아다니다. 이제 기어 들어와. 내 친정이라고 또 돈 뻗어 주러 갔다. 왔지. 이 집 돈이 다 내 돈인 줄 알아?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나는 우리 가난한 친정 도와줘야 해. 오하고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평생을 살아도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지어준 그 몇만 원, 그 돈의 의미를 이 사람은 평생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 사랑한 적이라도 있었을까?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일상은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아니, 끝나기는 할까요? 그 끝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 하루는 어제와 똑같이 기계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꾹꾹 눌러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내뱉는 모든 격려들에 언어들 남편이 외면하는 모든 비겁한 순간들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조각들로 당신들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라.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불 빨래를 하고 마당에 널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구석진 창고 뒤로 몸을 숨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 사이로 간간이 거친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었어? 응, 먹었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제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러네. 3년 어머니는 끝까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엄마, 내가 내일 반찬 좀 해서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됐다, 얘. 너 시어른 모시느라 힘든데 뭘 자꾸 와? 오지 마,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그냥 우리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끊을게.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모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 말들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픔조차 혼자 사기는 우리 엄마 가난이라는 죄로 아픈 어미 하나 마음 편히 돌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지독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빨래줄에 널린 하얀 이불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핑계를 대고 새벽 이력 시장에 나가 접시를 닦고 밤에는 부업으로 받은 인형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모은 돈을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양말 속에 감췄습니다. 티끌 같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 햇볕 잘 드는 곳으로 어머니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내 손으로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수상한 행동을 시어머니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방에서 인형 눈을 붙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귀신처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중에 안 자고 뭘 꾸물거리고 있어.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인형과 부업 거리를 거칠게 빼앗아 방바닥에 내 동땡이 쳤습니다. 너 이 집안 망신시킬 일이 있어. 우리 아들 체면이 있지. 밤마다 고작 이런 품돈은 벌겠다고 남의 집 인형 눈이나 붙이고 있다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어머니 이건 그냥은 무슨 내 친정에 돈 퍼다 주려고 이따위 집까지 하는 게지. 내가 내 속을 모를 줄 알아. 이 집은 내 돈 줄이 아니야. 내 가난한 식구들 뒤치다 거리하라고. 내 아들이 돈 벌어오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가 귀전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제가 밤새워 본 돈, 제 희망이 담긴 부업 거리들이 시어머니의 발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때 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거 없잖아. 당신까지 왜 이래?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조용히 살리니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남자는 아내 피는 물나는 노력을 철없는 행동으로 지부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희망이 아니라 제 영혼이 짓밟히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린 아침상을 물리고는 집안 대청소를 하라며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저는 무릎에 찬물이 스미는 것도 이 진채 엎드려온 집안의 마류를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준 제 손 등 위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닦아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겠어. 내 어미가 살림을 그따위로 가르치니 내 인생도 그 모양 그 꼴인 게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라리 귀가 멀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순자 할머니 따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저희 엄마가 왜 여기 서울의료원 응급실입니다. 할머니께서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손에서 걸레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소리도 마루의 차가운 냉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 왜 전화를 받고 멍하니 서 있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든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병원의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으로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서면 차갑게 말했습니다. 쓰러진 걸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닦던 마루는 마저 다 닦고 가야 할 것 아니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한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제 머리는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닦던 마루를 맞아 닦고 가라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번복이 된 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하얀 천이 덮인 침대 위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진 제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의사는 제 어깨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아,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몽롱아 울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이건 꿈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아프다고 말 안 했어? 왜 나 혼자 두고 이렇게 가버렸어? 딸년이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햇볕 드는 방 한 칸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제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전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비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몸을 덮은 하얀 천이로 제 세상도 그렇게 하얗게 바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사람은 소리내요. 오는 법도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저만치 달아나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격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물고를 한번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저는 현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이 지옥에 살아남은 사람이었지. 남편의 한숨 소리가 그렇게 저렇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알아봤어. 일단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잡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준비해야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는 그저 빨리 해치워야 할 번거로운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일어나 로봇처럼 남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영정 사진을 고르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분향소를 차리는 모든 과정이 꿈속처럼 아득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산처럼 쌓이고 향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감각은 마비된 채 오직 상주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남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어머니의 낡은 쪽방 이웃들이었습니다. 다들 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 눈물마저도 정말 슬퍼서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흐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소란과 함께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겨울에 모피 코트라도 걸친 듯 온갖 위세를 부리며 들어서는 그 모습에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늦었지. 집안일 좀 정리하고 오느라 시어머니는 제게 눈빌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사진 속 온화하게 웃고 있는 제 어머니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다니 혀를 찢자며 말했습니다. 찌찌 호상이네 호상이야. 이만하면 복이지 아픈 데 없이 편하게 갔으니 우리 사부인은 좋겠어요. 호상 그 단어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의 비수처럼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다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픔조차 숨기다 고독하게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죽음이 저 사람에게는 그저 복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나저나 상주라는 애가 곡소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니 남들이 보면 어미 잃은 슬픔도 없는 줄 알겠네. 원래 없는 집 자식들이 저렇게 정이 없어. 그것은 명백히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제 슬픔마저 가짜라고 제 아픔마저 천박하다고 규정하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여. 조문객들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엄마도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잖아. 좋은 뜻 제 어머니의 죽음을 호상이라 조롱하고 제 슬픔을 가식이라 매도하는 것이 좋은 뜻이라고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말의 미안함도 아내에 대한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은 짜증과 회피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나는 이 남자에게도 저 여자에게도 인간이 아니었다. 내 감정 따위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그저 집안의 체면을 위해 존재하는 소품일 뿐이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행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이 장례식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조문객들 사이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복도 없지. 친정이 저 모양이니 기대될 때가 있어야지. 내가 거둬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저 혼자 저렇게 아등바등 살아봐야 뾰족한 수가 있나. 주변의 조문객들이 수근거리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주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야 하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준 채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웠던 친척 아주머니가 돌아오자 보란듯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늘 말했어.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무릎한 건 죄라고. 사도 너른도 좀 더 악착같이 사셨으면 이보다는 나았을 텐데 말이야. 쭉 반 같은 곳에서 살다가 가실 건 모란을 입을. 우리 집안 망신이야. 망신.
제 어머니의 가난했던 삶이 시어머니의 체면을 깎아먹는 망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저 여자는 내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이렇게 짓밟아야만 직성이 풀리는구나. 이곳은 내 어머니를 위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면을 인 저를 공개적으로 짓밟기 위해 차려진 거대한 연극 무대였습니다. 하얀 국화는 조화가 아니라 저 여자의 잔인한 연극을 위한 무대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 하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단 하나 내 안에 타오르기 시작한 이 분노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격려를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끔찍한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내까짓게 감히 나를 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오만함 가득한 눈빛 앞에서 제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래 나는 저 여자에게 한낱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뿐이었다. 발버둥 쳐봐야 저 여자의 발 아래서 짓밟혀 죽을 운명인 것이다. 그때 주방 쪽에서 일손을 돕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주님 6개장이 다 떨어져 가는데 좀 더 내올까요? 그것은 이 지옥 같은 장례식장에서의 유일한 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하려는 순간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시어머니가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이 밤중에 누가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그걸 더 먹는다고. 시어머니는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말하는 척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조문객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장례 때는 말이야 6개장 하나를 끓여도 한 후 양지를 푹 고아서 내놓는다고. 근데 이건 멀건 국물의 고기는 보이지도 않으니 손님들 보기에 민망해서 내가 낮이 뜨거워 혼났네. 사돈대 평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장내가 순간산을 해줬습니다. 조문객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토란대가 듬뿍 들어간 엄마 마지막 길을 보러 와주신 고마운 분들에 대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형편 없고 민망한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상복 아래로 감추고 치맛자락을 단단히 옮겨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표정 관리 좀 해. 조문객들 다 당신 얼굴만 보고 있잖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 그럼 끝나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왜요? 내 어머니 장례식에서 음식 하나 제 맘대로 하지 못하고 모욕당했는데 내가 왜 죄송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 짓밟힌 자존심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일을 시끄럽게 만드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한때 사랑했던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의 편에서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커다란 화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조금은 촌스러운 모양의 3단 화환이었습니다. 배달 직원이 힘겹게 화환을 내려놓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웬 화환이 저렇게 촌스러워. 요즘 누가 저런 걸 보내니.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화하. 앞으로 걸어가 리본에 적힌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방앗간 김씨 아저씨,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하 방앗간 이게 대체 뭐야? 네 어미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사신 거야? 장례식장에 방앗간에서 화환을 보내는 경우는 내 평생 처음 보네. 아이고 창피해라. 저거 당장 치우지 못해 방앗간 김씨 아저씨. 그분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같이 쌀 한 줌이라도 나눠주겠다며 쪽방촌을 찾아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저씨 덕분에 굶지 않은 날이 많았다며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없는 형편의 마음을 다해 보내 온 마음이 시어머니 입에서는 한낱 웃음거리 치워버려야 할 창피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삶, 내 어머니의 인연, 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능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소리친 거야. 미쳤구나. 내가 진짜 미쳤어.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손을 지켜대는 순간 남편이 번개처럼 달려와 우리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아닌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수연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사과, 또다시 사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로부터 이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허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 편 하나 없는 이곳이 바로 내가 30년을 살아온 지옥이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지나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타들어가는 제 속을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처럼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와 남편이 말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제뿐이었습니다. 차갑고 검고 아무런 온기도 없는 절망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꾹꾹 눌러가며 참았던 세월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되었는데, 누굴 위해 저렇게 되셨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손에 짓밟혀 제가 되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나 역시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다 이 지옥 같은 영극의 끝을 보기 전에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수납 공간에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된 명함.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위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넘어오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다들어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저예요. 아주 오래전에 대구로 찾아뵈었던 김수연입니다. 수화기 넘어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해내려는 듯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때 남편분 문제로. 네, 맞습니다. 그때 주셨던 명함입니다. 이제야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등 뒤 장례식장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망설임을 베어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편 문제로 해왔던 것들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모든 것을요.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얼음으로 만들어진 목소리였습니다. 수학이 넘어오서 나지막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례 끝나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하늘엔 여전히 별 하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이 돌아가고 텅 빈 공간에는 지독한 피로와 향 냄새 많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시대 식구들을 잠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덕에 그 넓은 장례식장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남은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아무 말 없이 텅 빈 분향소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 이제껏 남편이 벌여왔던 일들, 그리고 이 집.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뚫고 시어머니의 기분 나쁜 혼잣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퇴수 맞떨어진다. 정말 죽어서까지 사람 귀찮게 해. 시어머니는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영정사진이 놓인 단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추기보다 더 짙은 경료를 서려 있었습니다. 꼴의 사진에서는 아주 곱게도 웃고 있네. 평생을 내 아들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더니 죽어서도 아주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내가 얼마나 반대했어.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걸 며느리라고 들여가지고 그거 한번 해줬다고. 30년 내내 우리 집안 재산축 내는 건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지 어미를 속배 닮아가지고는 그 어미의 그 딸이지. 아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악에 받쳐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둔 원망을 토해내듯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사돈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알아.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당신 딸 같은 거 만나서 인생을 망쳤어. 사업 한 번 실패한 거 가지고 그걸로 평생을 남편 끼 한 번 목표게 만들고 원래 사돈 떼기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딸 자식 걷어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를 걷어준 거라니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내 아들 앞길 막지 않으니 천만 다행이지. 더 이상 남은 것도 없으면서 돈 들어가리만 남았었잖아. 이제 저 화상만 우리 집에서 치워버리면 그러면 다 괜찮아져.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술병을 든 채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기서 멈추어라.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다면 제발 거기서 멈추어라.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은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남긴 것도 하나 없이 끝까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영정사진을 노려보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안에 침을 모아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툭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어머니의 사진을 향해 그것을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뱉어낸 더러운 침방울이 영정사진의 유리 위로 하얀 포물상을 그리며 나라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 눈에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뚝! 침방울이 유리 표면을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의 얼굴 위로 하얀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손끝부터 서서히 마비되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거지?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믿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숨이 끊어질 만큼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꽉 막힌 것처럼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제 어머니의 얼굴을 더럽힌 그 추악한 흔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에이, 재수 없어 한마디를 내뱉고는 비틀거리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며 잠든 시어머니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저, 그리고 모욕당한 채 웃고 있는 내 어머니 텅 빈 장례식장에는 오직 우리 세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마비된 다리를 움직여 한 걸음, 한 걸음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위에 묻은 더러운 흔적이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버벅인 된 채 그 앞에 가만히 있어서 제 어머니의 얼굴과 그 위를 더럽힌 흔적과 유리에 비친 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심연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인내도, 나의 미련도, 나의 삶도, 그리고 저 여자의 삶도, 이 제것 모든 것을 참아왔었습니다. 가난도, 멸시도, 심지어 내 어머니의 축권마저도. 하지만 이것은 죽은 자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은 이 행위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낮이 오직 저 자신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더 이상 가정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 지역은 엄마를 모욕한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역으로 돌려줄게요. 반드시 제 손으로요. 그것은 딸로서 어머니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자 한 인간으로서 악마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그날따라 피비린 매처럼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한 주매제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뜨거운 화로의 불길이 제 어머니의 마지막 욕심을 살미는 동안 제 안의 모든 눈물과 슬픔, 미련과 야감도 함께 타서 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넋이 나갔다고, 너무 큰 슬픔의 감정이 마비되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등 뒤에 와닿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오직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복수심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통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0년간 저를 짓놀러 왔던 이 집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숨막히는 감옥이었다면 이제는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전장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녹초가 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다 끝났네. 사람 잡는 장례였어. 아주 마치 자신의 부모님 장녀라도 치른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을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꼴을 보아니 이제야 내 분수를 좀 알게 된 모양이구나. 진작에 저렇게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것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물그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첫 친절에 죽은 내 어미가 널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어 빨갱이.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바꾸물 일은 없을 테니. 그때 남편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엄마 일은 그냥 넘어가자. 엄마도 화가 나서 그랬을 거야. 장모님 일은 안타깝지만 이제 다 잊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저는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 전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왜 그래? 피곤하네요. 먼저 좀 씻을게요. 제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모래, 바람처럼 건조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욕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돌아 지 어미가 죽었는데 오죽하겠니? 며칠 저러다 말겠지. 저럴 기운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야. 저는 욕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굽게 닫혀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며느리도 순정적인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김수원만이 존재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김이 서린 거울 위로 제 어머니의 얼굴을 더럽히던 그 하얀 침 자국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잊지 말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내게 준 모욕 내 어머니에게 안겨준 능멸을 뼈에 새기고 영혼에 기록해야 한다. 저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되돌려 주기 전까지 나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어느새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장모님 유품 같은 건 언제 정리할 거야? 그쪽 방도 정리해야지.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순간에 뒷정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들끓는 속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내일 혼자 다녀올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남편은 다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집에서 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한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으로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년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제 생일에 미역국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저는 혼자 말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밥알 하나가 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옷을 챙겨 입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텅 빈 식탁을 한번 보고 제 모습을 한번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아침 밥도 안 차리고 어딜 나가려고 옷을 차려입어. 어머니 유품 정리하러 다녀올게요.
아침은 직접 차려 드세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타들였습니다. 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은 더 이상 저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촉방촌골 목은 여전히 음습하고 추웠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내와 함께 어머니의 체치가 확 끼쳐왔습니다.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지려 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이제 올 때가 아니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휑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살림살이가 전부 저는 묵묵히 어머니의 옷을 깨고 그릇들을 신문지에 쌌습니다. 그러다 낡은 장롱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물쇠도 없는 작은 상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비뚤비뚤한 글씨로 내 딸 수연이 우리 딸 허강시킬 돈 같은 문구와 함께 몇천 원 몇만 원씩 입금된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잔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모아 그날 제게 약값하라며 쥐어주셨던 것이었겠죠.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제게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내 남편 수연이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갈 때가 됐나 봐요. 의사가 그러네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수연이 저착해 빠진 것을 어쩌면 좋을까요? 시댁께서 고생하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든 저 가정 지켜보려 발버통을 쳤는데 어머니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죽으면 우리 수연이 혼자 저 지옥에서 어떻게 버틸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여보, 하늘에서라도 우리 딸 좀 지켜주세요. 못난 어미 대신 당신이라도 제발.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나 이제 약하지 않아. 엄마가 하늘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나 아주 강해질 거야. 이 지옥 내 손으로 끝내고 엄마 보러 갈게. 그때까지 나 좀만 지켜봐줘. 저는 눈물을 닦고 통장과 편지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다 장판 밑에 무언가 빡빡한 것이 밝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장판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누런 대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과 엄마의 고통을 알기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그 집이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소유자 칸에는 제 어머니의 이름 이순자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어머니가 저 하나 지키겠다고 감당한 많은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눈에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와 엄마에게서 빼야 사간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라고. 30년간의 옥살이를 끝내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시간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류 찾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차겠고도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내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제 발이 되어진 낡은 구두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서류, 봉투가 세상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더 큰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해정 15층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한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10년 전, 그때보다 희끗희끗한 머리가 더 늘어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수현 씨,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누른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말씀드린 서류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안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이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신 분이셨죠. 사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만양을 대비해 채권 압류를 피하려고 집의 명의를 이전해 두셨던 것이 결국 수연 씨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네요.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은 명백히 돌아가신 어머님께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김수연 씨는 어머님의 유일한 직계 비속, 즉 상속 1순위입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면 이 집은 온전히 김수연 씨의 것이 됩니다. 그 집의 다른 거주자들은 법적으로는 김수연 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무단 거주,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종처럼 살아온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고 나를 피박하던 그들은 내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만 동못한 존재라는 건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막힌 희극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제 집에서,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해 온 것을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동안 제가 당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폭언부터 폭행,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읽었는지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정도 자르면 법적으로 절대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 퇴근을 통보하고 부름시 즉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승소는 확실합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대화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때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어 들어와. 어제는 밥도 안 차리고 나가더니 오늘은 아예 외박까지 하려고 작정을 했어. 시어머니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그 목소리가 이제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덕고 없이 부엌으로가 물을 마셨습니다. 제 1호 태도가 저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지금 너한테 묻고 있잖아.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대체 왜 이래? 어디 갔다 오는지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걱정, 그 단어가 헛웃음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한 것은 제 아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제 행동이었을 겁니다. 볼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볼일 무슨 볼일? 내년이 우리 몰래 무슨 꿈꾼 일을 꾸미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어미 죽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집에서 당장 내쫓기기 전에 똑바로 행동해 내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내쫓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비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분에 못 이겨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음이 제 복수를 위한 교향곡처럼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밥을 차리지도 청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제게서 아무런 반응도 얻어낼 수 없자 점차 불안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제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쪽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제 어머니의 희생을 그리고 제 안에 타오르는 복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샀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모든 서류를 그 안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쭉 아리가 아니었다. 내 30년의 눈물과 내 어머니의 피가 담긴 심판의 칼이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선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차려주지 않은 밥 대신 차리는 것도 귀찮았는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 대신 애원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도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미 잃은 슬픔은 알겠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넘어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그 하얀 서류 봉투를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가벼운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동시에 하얀 봉투 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암과 불안함,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들의 지역은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를 하나, 그것은 마치 이 집의 모든 소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계와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봉투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몬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낸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봉투를 판 도라의 상자임을 직감했던 것이겠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열어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의 내용물을 꺼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야? 뭔데 그래? 답답함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에서 서리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소유자의 이름, 이순자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게 왜 지금 나와? 뒤돌아는 당혹감과 분노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서 있다에 종이 쪼가리로 사기를 쳐. 이게 왜 내 어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시어머니가 서리를 제게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제게 닿지 못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30년간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제 어머니 집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빙산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당신 아들이 사업을 말아 먹고 3억의 빚더미에 올랐을 때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이 집문을 두들기고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을 뻔했을 때 기억 안 나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당신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던 내 가난한 어머니가 당신 아들의 똥을 치우기 위해 아버지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남겨진 땅 문서까지 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이 집까지 뺏어갈까봐 딸 자식 지켜보겠다고 어쩔 수 없이 진명이만 어머니 앞으로 해두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 이게 정말이야. 그때 조금 도와주고 생색낸다고 다 해결된 거 아니었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입에 달고 살던 그 말, 가난무능, 진짜 가난했던 건, 그리고 진짜 무능했던 건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아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상처될까봐 참고 견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낀 우리 엄마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집을 덮기 위해 30년간 저와 제 어머니를 짓밟아 오신 겁니다. 아니야. 거짓말. 이 모든 건 내년이 꾸며낸 수작이야.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압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서류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퇴거 통보서를 주워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살리고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 어머니의 영정, 사진에 침을 뱉어줘. 정작 당신 아들 망가져갈 땐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셨다고요. 애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혼 소송같이 진행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저와 제 어머니를 향한 폭언 폭행, 모든 증거들도 같이 제출했으니 해볼 테면 해봐요. 끝까지 해서라도 최악이 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이제 당신들이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저는 퇴거 통보서를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가세요. 내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뱀,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모든 기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 위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고요하게 앉아있던 남편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이라도 나간 모습에 그는 저를 한 번, 그리고 무너진 자신의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이. 잠시 후 그는 시어머니의 옷가지가 담긴 낡은 못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그것이 그가 책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내놓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 나간 사람처럼 아들이 이끄는 대로 힘없이 끌려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에는 거짓말처럼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짓누르는 그 어떤 소음도 존재하지 않는고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서를 묻어있던 소파, 남편의 방관이 스며던 식탁, 제 눈물이 얼룩있던 부엌, 이 모든 공간이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 차고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30년간 묵어있던 캐캐묵은 슬픔의 냄새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거실 창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용서가 아니라 빼앗겼던 내 자리를 되찾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낡은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아빠랑 함께 위에서 저 지켜봐 주실 거죠? 그것은 가족을 잃은 절망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상처의 시간을 지나 이제 무엇이든 채워나갈 수 있는 하얗고 깨끗한 백지를 마주한 희망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부터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일 것이었습니다. 장막은 내렸고 제 새로운 영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누군가는 평생을 참음이었습니다. 그 인내와 사랑이었고 가족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말하지 않으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의 무게였습니다. 꺼내지 못한 말이 쌓이고 지켜지지 못한 존엄이 무너질 때 인간은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람의 얼굴을 다시 쓰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보는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당신이 참고 견디온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받고 싶은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